여기 삼성 서울병원 응급센터입니다. 혹시 오수연 여사님에 대해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오수연 여사님이요. 등록된 비상 연락망에 윤서은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오수연 여사님께서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가능한 한빨리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전화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나도 모르게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매미소리 같은 이명이 윙윙거렸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입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가스불은 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없이 대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탄 후에야 내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다. 급하게 씻느라 구두는 반쯤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강남에 위치한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한 나는 응급센터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간호사와 마주칠 수 있었다. 오수연 여사님, 비상 연락처에 등록된 윤서은 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사모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우선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시죠. 나에게 연락을 준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를 어딘가로 이끌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안타까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중환자실 앞 차가운 유리병 너머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오수연 사모님께서 누워 계셨다. 내가 기억하는 우아하고 기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누워 복잡한 의료기기에 의지해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사모님의 모습은 나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에, 사모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쩌다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심한 현기증과 함께 쓰러지셨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외상이나 뇌출혈 같은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현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 기능이요? 네. 환자분께서 앓고 계신 지병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양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드실 겁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나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유리병 너머로 중환자실 내부를 살피던 내 눈에 익숙한 인형들이 들어왔다. 분명 아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들은 지독하게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바로 사모님의 세 자녀, 한태준, 한태민, 그리고 한유라 씨였다. 세 사람 모두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 표정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익혔다. 나는 그들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초조함과 불안감을 애써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이상한 분위기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나를 이곳으로 안내했던 간호사가 다시 내게 다가와 작은 메모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저기, 환자분께서 이걸 윤서은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저에게요? 언제요? 잠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비상 연락망으로 윤서은이라는 분께 연락해달라고 하시더니 그분이 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걸 전해달라고 그 와중에도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쪽지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 메모지를 주머니 깊숙이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특히 사모님의 저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모님의 가족들 시선을 피해 병원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서은아, 내 자식들 모르게 날 좀 탈출시켜다오.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겨우 눌러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자식이 셋이나 버젓이 살아있는 사모님께서 어째서 그들 몰래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신 것인지 그 당시에 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모님은 나에게 단순한 은인, 그 이상의 존재였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나를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오수현 사모님이셨다. 서은아, 여기가 앞으로 네가 지낼 집이란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게 될 테니 너도 네 집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렴. 어차피 자식놈들은 다 독립해서 제 살 길 찾아나갔고 이 넓은 평창동 집에는 너랑 나 단둘뿐이니 아무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지내거라.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20년을 넘게 지냈던 내게 세상은 두렵고 낯선 것 투성이었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살펴 주었지만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나온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혈연도 지연도 없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고아에게 사회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온갖 사기와 무시, 편견에 시달리며 나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내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어른, 그분이 바로 우리 사모님이셨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껴주시는 분은 사모님이 처음이었다. 일은 할 만하니?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아닙니다, 사모님. 힘들기는요. 오히려 너무 일이 없어서 제가 더 죄송한걸요.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사모님께서 자꾸 먼저 하시고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같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집의 가정부인데요. 나 혼자 사는 집에 할 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 그리고 청소나 빨래 같은 건 같이 하면 금방 끝나는 걸 뭐하러 너 혼자 끙끙대며 고생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일꾼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게다. 사모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제가 월급을 받을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널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줄 아니? 나는 그저 네가 비바람 피할 안전한 거처가 있었으면 싶었을 뿐이야. 사실 내가 평창동의 그 큰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모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여러 단체에 꾸준히 후원과 봉사를 다니시던 사모님께서 우연히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딱한 내 사정을 알게 되셨고 나를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고용해 주신 것이었다. 일자리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한 집에 머물며 방까지 내어주시고 먹고 자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사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던 나는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모님은 나에게 힘든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다. 사모님은 입맛이 까다로운 분도 아니셔서 음식 준비도 간단했고 청소와 빨래는 언제나 같이 하자며 팔을 걷어붙이시니 내가 따로 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사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서은이가 이 집에 있으니 참 좋구나. 이 넓은 집에 아이들도 다 떠나고 매일 나 혼자 밥 해먹고 청소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워서 그랬던 게야. 앞으로는 제가 사모님 곁에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사모님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로우셨던 것인지 곁에 내가 있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사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식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모님을 살뜰히 챙기지 않았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기 일쑤였고 어쩌다 연락이 올 때는 10중 8구돈 문제 때문이었다. 사모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자식들이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어쩌면 그래서 사모님과 나는 서로를 더욱 의지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멀리 살아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든 자식보다 바로 옆에서 매일 함께하는 내가 사모님의 속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가능하다면
평생 사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사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의 그런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모님, 병원에 혼자 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다. 서은아, 너는 집에서 할 일 하고 있거라. 어차피 큰아들, 태준이가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 운전해서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부터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시던 사모님께서 큰아드님인 한태준 씨에게 부탁해서 함께 병원을 다녀오셨다. 사모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좀 달리는 모양이야. 그래요? 정말 별일 없다고 하던가요? 그래, 다른 곳은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했다. 네 큰도련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괜찮을 게다. 그러니 우리 서은이도 걱정하지 마라.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우리 서은이 너밖에 없구나. 그럼요. 제가 사모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요. 사모님께서 잘못되시는 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걱정했던 내 마음과는 달리 다행히 사모님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후부터였다. 갑자기 사모님의 자녀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달아 평창동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사모님을 찾아와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세 자녀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제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들어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큰아들 한태준. 하지만 사모님 건강은 별 이상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닌가요? 큰 병은 없다고 해도 노인네 일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희가 직접 모시기로 했으니 윤서은 씨는 이제 그만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한태민. 아니지 오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지.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집에서 숙식하고 있잖아. 딸 한유라. 아, 그랬나? 아무튼 가정부 일은 이제 그만둬도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도록 해요. 한태준. 네? 그게 무슨? 지금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오빠들이 한 말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 거라고. 막내딸인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남이랑 한 집에서 살아요? 한유라. 상황 봐서 출퇴근하는 분을 따로 구할 거라. 윤서은 씨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 빼라고요. 엄마는 사람을 쓰려면 진작 출퇴근을 시키지. 뭐하러 집에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 하여간 우리 엄마도 유난스러워. 한유라. 내가 그 집에서 먹고 자며 사모님을 모시던 몇 년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더러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사모님의 건강이 나빠졌으니 자식된 도리로 직접 모시고 살겠다면서 더 이상 입주 가정부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었던 나는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 잠시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싫다고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모님께 매달리자니 주제넘은 행동 같았고 편찮으시다는 사모님을 나까지 나서서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집을 나온 지 몇 달. 나는 병원에서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사모님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앞으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동안 사모님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자식들이 나를 쫓아냈을 때조차 나는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모님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사모님께서
자식들의 보살핌 아래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사모님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본 순간 내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간호사가 건넨 의문의 쪽지를 확인했을 때에는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기분이었다. 서은아, 내 자식들 모르게 날 좀 탈출시켜다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유난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던 자식들의 모습,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더 신경 쓰는 듯한 그들의 태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 평창동 그 집에서 분명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한 나는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마침 사모님의 자식들은 의사와 면담할 것이 있다며 자리를 비운 참이었다. 아픈 부모를 중환자실에 홀로 두고 다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황당했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퇴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진술서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사모님을 휠체어에 옮겨 담요로 몸을 감쌌다. 그때 의식을 되찾으신 사모님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사모님,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사모님, 저예요. 서은입니다. 그래, 서은이. 네가 와줄 줄 알았어. 여기까지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와야죠. 사모님께서 이렇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 그런데 서은아, 그 아이들은? 없는 거지? 네. 어디 갔는지 다들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그 틈을 타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사모님? 지금 경찰서로 가자. 사모님, 아직 의식도 제대로 못 차리셨는데 경찰서라니요? 안 돼? 경찰서로 가야만 해. 당장.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몰라. 사모님은 그 순간에도 연신 중환자실 문 밖을 살피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계셨다.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재촉하셨다. 사모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없는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내 자식들 못 믿는다.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무래도 사모님은 간호사의 말처럼 단순히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것이 아닌 듯했다. 나를 보며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사모님의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이 병원을 벗어나 경찰서로 가자는 사모님의 재촉에 나는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야 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사모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사모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서는 왜 가야 하고 식구들에게는 왜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서은아, 내가 암이란다. 말기암. 네? 암이라니요? 사모님은 분명 건강하시다고 별 이상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병원에 갔을 때 내 보호자로 들어갔던 큰아들 태준이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와서는 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네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사실대로 말하더구나. 내가 말기암이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나를 들들볶고 괴롭히기 시작했어. 괴롭혔다고요? 사모님을요? 아니, 사모님을 왜 괴롭힙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내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애초에 나한테 내가 암이라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았니. 그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란다. 그러네요. 왜 암인 걸 숨겼을까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 유산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 누가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지느냐 하는 문제로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더니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더구나. 그리고는 내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나를 닥달했지.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했다. 분명 아무 문제 없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사모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같이 갔던 큰아들 한태준 씨가 그 끔찍한 사실을 사모님에게 숨겼던 것이다. 사모님의 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알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순순히 집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식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쫓더라도 문 밖에서라도 버티며 사모님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오직 유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자식 셋이서 누가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이냐를 두고 싸우더니 급기야 유산 문제로 아픈 사모님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아니, 사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돈밖에 관심이 없었어. 병원에 나를 데려가서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더 궁금해했지. 내 치료에는 단 한순간도 관심이 없더구나. 그러더니 오늘은 급기야 셋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사단을 벌인 게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로도 모자라서 몸싸움을 하다가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밀리고 말았어. 그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게다. 자식들이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끝내라며 아픈 사모님을 괴롭히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사모님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말려보려 하셨지만 이성을 잃고 날뛰는 자식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다 자식들의 싸움에 휘말려 밀쳐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잘못을 덮으려고 단순히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병원 측에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다. 사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말이다. 어떻게 말기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사모님이 당하신 이야기를 듣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픈 어머니한테. 그래서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서운아. 내가 앞으로 믿을 사람은 정말 너뿐이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어쩌면 사모님은 이전부터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 몰래 병원 비상 연락망에 내 번호를 남겨두신 것이리라. 사모님은 나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모님을 지켜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사모님, 이제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사모님을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너는 믿는다, 서은아. 너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니.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모님을 걱정합니다. 사모님, 경찰서로 갑시다. 가서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모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비정하고 끔찍한 만행을 나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순간 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도움을 청할 곳이 이곳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찾아왔지만 막상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신고하려니 마음이 편치 않으신 듯 그 표정은 침통하기 그지없었다. 사모님, 힘드십니까? 너무 힘드시면. 아니야, 그냥 좀 긴장이 돼서 그런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서은아,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랑 서류들은 잘 가지고 있니? 네, 제가 잘 챙겨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접수하거라. 오늘로 이 모든 악연을 끝내야겠다. 내가 너한테까지 도움을 청한 이상 너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어. 사모님은 굳은 의지를 보이셨고 나는 사모님을 도와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다. 내 손을 꼭 붙잡으신 사모님은 담당 형사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셨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이 재산을 미리 증여해달라며 매일같이 싸우고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그들에게 밀쳐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아이들은 저를 병원에 던져두고는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의식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제 안위보다 제 재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이 어미를 다치게 해놓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 곁에 계속 있는다면 제가 제명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제가 암으로 죽기 전에 먼저 자식들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간절한 진술을 들은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거 자료가 있냐고 묻는 형사에게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넘겨주었다. 증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병원 진료 기록과 저에게 쪽지를 전달해준 간호사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중환자실 병실 안으로 법무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급하게 오느라 이 정도뿐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 진술이 도움이 된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그 아이들과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거든요. 놀랍도록 치밀한 사모님의 행동에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다. 오죽했으면 사모님께서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믿지 못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셨을까 싶었다. 자기 혈육을 의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사모님께서 홀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내가 없는 그 몇 달간 사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모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모님께서 병원 측에 남기신 메모입니다. 저를 보호자로 지정하시면서 다른 가족들 몰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남기신 쪽지입니다. 형사는 정중하게 그 메모를 받아들여 읽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팀장님, 방금 오수연 여사님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인데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친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 아픈 어머니 앞에서 유언장을 들이밀며 협박할 때는 언제고 그런 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실종 신고라니 그들이 진심으로 사모님을 걱정해서 신고한 것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사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건지 씁쓸하게 웃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자기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구나. 저 신고보다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나는 영락없이 정신 나간 노인네로 치부될 뻔했구나. 그렇지? 저희 사모님,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이라도 받겠습니다. 제발 저희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우리를 돕겠다는 형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된 나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사모님을 다른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 아직 자식들이 모르는 안전한 병원에서 사모님은 새벽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지친 몸을 뉘고 잠에 드실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나는 사모님을 모시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3자 대면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리고 3명의 자녀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다들 처음에는 자신들이 왜 이곳으로 불려왔는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사무실 안쪽에 나와 사모님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야? 당신이 왜 또 여기 있어? 한태준. 어머, 엄마. 저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병원을 탈출했던 거야? 아니, 엄마 대체 왜 이래? 한유라. 아니, 고소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한태민. 다들 하나같이 뻔뻔하게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모습에 나는 치가 떨렸다.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미안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지 천륜을 저버린 그들이 끔찍하게만 느껴졌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데요. 당신들이야말로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정말 자식들이 맞나요? 처음부터 이런 속셈으로 저를 그 집에서 내쫓으셨던 건가요? 뭐?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한태준. 그래.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옆에 앉아 있는 거야? 한유라. 사모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친자식들 대신에 저 같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모님께서 당신들보다 몇 년같이 산저를 더 믿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야말로 그게 궁금해.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당신 같은 걸 불러? 한유라. 어머, 설마 저 여자한테 재산이라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엄마? 그런 거 아니지? 한유라. 정말 뻔뻔하시네요. 편찮으신 어머니 앞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급기야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더니 병실에 법무사까지 끌고 오셨죠? 의식도 희미한 환자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건 누구였습니까? 당시 병원 간호사 진술에 따르면 사모님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모님께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지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아니, 그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우리가 뭐 억지로 엄마한테 유산을 받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엄마가 정신이 있으실 때 얼른 서류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한태준. 환자의 안위보다 돈 걱정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자식입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셋이 나눠야 할 돈인데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우리도 편할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한태준. 그래. 엄마 죽으면 어차피 그 유산 다 우리 거잖아. 우리 거 미리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한유라. 사모님께서 말기암이라고 하셨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 앞에서 걱정은 못할 망정유산 내놓으라고 난리 피우는 게 잘한 일이라는 겁니까? 다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유산으로 싸우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가족도 아닌 당신은 빠지라니까. 한태민. 자식들은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사모님께서 내 앞을 막아서며 입을 여셨다. 모두 그 입 다물지 못하겠니?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서은이한테 화를 내는 게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걱정을 하는 사람은 서은이 하나뿐이다. 어머니, 저 여자는 우리 가족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 여자한테 어떻게 속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자식은 저희 셋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사 지내드릴 사람은 장남인저라고요? 한태준. 됐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니 그런 끔찍한 불행도 없지. 가족, 자식, 제사.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어미 앞에서도 신경 한번 안 쓰는 너희들이 나 죽고 난 뒤에 내 제사를 퍽이나 잘도 챙기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자식은 우리뿐이에요. 엄마한테는 우리밖에 없다고요. 안 그래요? 한유라. 아니,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걱정을 해주는 건 여기 서은이밖에 없고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구나. 더는 너희들의 탐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고소라니요. 엄마, 저 엄마 아들입니다.
엄마, 정말 자식들을 고소하실 겁니까? 한태민. 아, 그래.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속상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엄마 밀친 건 정말 실수였어. 일부러 엄마 다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한유라. 어머니, 다른 애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어머니 걱정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태준, 너희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지. 자기들이 아쉬울 때나 찾아와서 돈 달라는 소리나 할 줄 알았지? 너희들은 내가 평소에 뭘 먹고 뭘 하며 지내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이 있었니? 그저 나를 돈 나오는 지갑으로만 여겼잖아. 그러다 급기야 이어미한테 그런 끔찍한 짓까지 하고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경찰서에 불려와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야 자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족이 아니니 빠지라며 기고만장하던 자식들이 사모님의 단호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고소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사모님이 아니었다. 가족의 정을 잊고 먼저 천륜을 저버린 것은 자식들이었으니까 저도 사모님을 끝까지 도울 겁니다. 누구도 더 이상 사모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시다는 전문의 소견서도 받아왔습니다. 사모님께서 건강 상태는 아직 좋지 않으시지만 진술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존속 폭행 및 협박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해 주십시오, 형사님. 들으셨죠?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녀분들은 어머님과의 접촉을 일절 삼가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말에 큰아들 한태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를 진짜 고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라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고소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마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꼬드긴 게 분명해요. 한유라. 그럼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폐륜을 저지른 건 당신들입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하고 그렇기에 절대로 당신들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미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하셨고 병원 CCTV 영상 기록과 대화 녹음 파일까지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난동 피우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형사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끝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날 저녁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사모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를 보이셨다. 서은아, 고맙다.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이제 진짜 편하게 숨 쉬셔도 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경찰도 저희가 유리하다고 하고 증거가 이렇게나 많으니 분명히 잘 해결될 겁니다. 그래. 서은이 네가 내 옆에 있으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구나. 네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럼요. 이제부터는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 이제는 제가 갚아야죠. 조사 결과 자식셋 모두 사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일삼은 사실이 증거들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장남 한태준 씨가 자신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사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겠다며 협박한 정황까지 녹음 파일을 통해 모두 확보되었다. 증거들이 충분했기에 경찰에서는 이대로라면 민사소송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모님의 뜻에 따라 유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하신 사모님께서 그들이 유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며칠 뒤 자식들이 사모님께 사죄하겠다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임시거처로 찾아왔다. 윤선 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당신들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내가 엄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한유라, 저희 사과하러 온 겁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한태민, 그래요. 나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한유라, 집까지 찾아와서 사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나는 기가 막혔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하는 그들이 가증스럽기만 했다. 무릎이요? 그런 건 진작 꿇으셨어야죠. 사모님께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당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당신들 어머니는 당신들 때문에 한동안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좀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얼굴 보고 직접 사죄하게만 해줘요. 한태민, 바로 그 순간 사모님께서 조용히 거실 문을 열고 나오셨다. 내가 놀라 부축하려 하자 사모님은 내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씀하셨다. 괜찮다, 서운아. 네가 괜히 저 아이들과 실랑이하며 힘 뺄 필요 없다. 자기들이 할 말이 있다니 나도 들어는 봐야지. 그래, 어디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보거라. 처음 보는 싸늘하고 냉정한 어머니의 표정이 낯설기만 한지 자식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보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태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한유라,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께 그런 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누구보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바로 저희예요.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저는 엄마 걱정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엄마를 제일 열심히 챙겼었잖아요. 한태민,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저런 남이 아니라 엄마 진짜 딸이라고. 한유라, 누나는 이 와중에도 누나 할 말만 할 거야? 지금 딸이니 아들이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한태민,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 걱정해요. 엄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유산 가지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한태준, 사모님은 자식들이 한참 동안 애원하며 울부짖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실컷 할 말 다 하라는 듯 한참 동안 그들을 그저 바라보시더니 이윽고 담담하게 입을 여셨다. 그래, 너희들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내 말을 하마. 내가 가장 괴로웠던 건 너희가 내 곁에 있어도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내 건강도 내 기쁨도 아니었지 않니? 오직 내 통장, 내 재산. 그게 전부였지. 지금도 입으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걱정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 할 말을 하기 전에 내 건강부터 먼저 살폈을 게다. 그건 저희도 당연히 걱정했죠. 엄마, 뭘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한유라, 아니,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뻔하지. 내가 설마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직도 내가 너희들이 알던 무르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엄마인 것 같으냐. 내가 유산상속 문제를 전부 정리하겠다고 하니 그걸 막아보려고 찾아온 것 아니더냐. 어머니, 그래도 정말 유산을 한 푼도 안 주실 건 아니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엄마 안 계시면 저희가 나눠 가져야 하는 돈이잖아요. 한태민,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왔겠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냈으니까.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요. 한태준, 그래 엄마, 저희가 너무 소홀했어요. 아마 그래서 엄마가 저런 고아애한테 마음을 주셨겠죠? 자식이 있는데도 저희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한유라, 그래, 맞다.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해 외롭고 허전했던 내 마음을 서은이가 달래주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서은이를 더 믿는 거란다. 하지만 엄마,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엄마 걱정했지만 다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한태민, 아니, 누구는 엄마 걱정 안 하겠어요? 한유라, 입으로만 걱정한다고 하는 건 걱정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관심했던 건 이골이 날 정도로 익숙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더 바란 적이 있었더냐? 너희가 그저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내가 이 모진 마음을 먹고 천륜을 끊지는 않았을 게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 관심을 주지 못할지언정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는 말았어야지. 엄마 마음 알겠어요.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다시는 엄마 앞에서 그런 말 안 할게요.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엄마. 한유라, 어머니, 저희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요. 엄마도 자식 걱정을 좀 해주셔야죠.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자식 걱정을 안 해주세요? 한태준, 됐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너희도 나도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니? 아무래도 우리 모자의 연은, 모녀의 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어머니,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서은이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서은이가 내 새로운 가족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만 했다. 너희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나를 사지로 내몰았지. 너희들이 그러는 동안 오직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해 준 건 서은이었다. 그러니 이제 내 유일한 가족은 서은이뿐이다. 내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있으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환원이라니. 그럼 저희 몫은요? 한유라,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다 해주었다.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원을 했고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 남은 내 재산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이다. 내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너희들 같은 자식들에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끝으로 사모님은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으셨다. 물론 자식들은 순순히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다. 유산을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사모님의 말에 다들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사모님을 또다시 괴롭히려 하는 것을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겨우 쫓아낼 수 있었다. 다행히 아직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그들도 겁을 먹고 물러났다. 그 후 형사고소는 다행히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세 자녀는 각각 존속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승소하여 사모님께서 자식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사모님은 유언장 정리를 마치셨다. 약속대로 전 재산을 열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으셨고 저를 법적 보호자로 공식 지정하셨다. 나중이라도 사모님께 보호자가 필요할 때
자식들 대신 제가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를 괴롭혀 법적 처벌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 자식들이었기에 제가 사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서은아, 너와 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처음 너를 우리 집에 들였을 때부터 내 막내딸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 사모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후 나는 법적인 보호자로서 사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모님께서 암을 이겨내신 것이다. 나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으신 보람이 있었는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신 사모님을 위해 나는 경상남도 남해의 바닷가 마을의 아담한 집을 얻었다. 자식들의 등살에 시달렸던 평창동의 그 크고 삭막한 집에서 더는 지내고 싶지 않다며 이사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전 집은 너무 크고 휑하기만 했는데 이 집은 아담하고 따뜻해서 참 좋구나. 사모님은 남해의 작은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마당에 핀 봄꽃들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사모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오랜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서은아, 참 좋다. 너랑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구나. 이런 게 진짜 평안인가 싶어. 사모님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십시오. 넌 참 변함이 없구나. 너 같은 아이가 내 곁에 있어준다니.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복을 지었나 싶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세상 천지에 홀로였던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신 분은 사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제 유일한 가족은 너뿐이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네, 사모님.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태껏 사모님께서 늘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서은아, 넌 항상 이렇게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내 딸.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사모님은 일거리가 필요하시다며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드셨다. 그리고 매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시며 열심히 텃밭을 가꾸셨다. 사모님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이웃들과도 금세 어울리셨다. 예전 평창동에서는 성벽처럼 높은 담 때문에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좋으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동네를 다니시며 사모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다. 얘는 서은이에요. 내 딸. 어머, 따님이셨어?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이길래 나는 또 누군가 했지. 막둥이인가 보네. 네, 맞아요. 우리 막둥이에요. 딸이 엄마를 어찌나 잘 챙기는지 아주 보기 좋아. 사람들에게 저를 딸로 소개하시는 사모님을 보며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사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역시 사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한적한 남쪽 바닷가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진짜 모녀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작은 통장 하나를 내미셨다. 서은아, 이거 바꿔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모님? 내가 널 위해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었단다. 네? 통장이라뇨? 별거 아니다. 나중에 나 없고 너 혼자 남겨졌을 때 요긴하게 쓰라고 주는 게야. 사모님, 유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유산이 아니라 내 선물이다. 다른 자식들한테는 이미 내가 살아생전에 이것저것 해준 게 많다고 하지 않았니? 대신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사모님, 내가 너를 막둥이 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진심이란다. 그러니 내 마지막 자식에게 이어미가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저도 압니다. 저도 사모님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야
내가 너를 내 친자식으로, 내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라도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런다. 사모님은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고,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셨지만, 저에게만은 이렇게 작은 몫을 따로 챙겨주셨다. 물론 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 돈의 액수보다 사모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였던 저는 사모님의 가족이 되었고, 사모님은 제 어두웠던 삶에 빛이 되어주셨다. 그 어떤 시련도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저는 사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려 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